초신성 인공태양 K스타 속에 불꽃이 가득합니다. 핵융합의 원료가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되면서 불꽃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 내부를 뜨겁게 가열하면 이온끼리 결합해 큰 에너지가 나오는 이른바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K스타는 2018년 플라즈마 이온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리는 데 처음 성공한 뒤 그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을 매년 늘려왔습니다. 올해에는 1억 도를 30초 동안 유지해 지난해 세운 세계 신기록인 20초를 셀프 경신했습니다. 핵융합 연구에 일찍부터 뛰어든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플라즈마 이온 온도 1억 도를 10초 이상 유지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내고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 내 고온, 고압 등으로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소량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줄어드는 소량의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One of the most impressive scientific feats of the 21st century. 투입한 에너지 대비 150% 수준의 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석탄이나 석유 등에 의존하지 않게 돼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역 기반 에너지에서 그 다음으로 기술 기반 에너지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에너지라고 하면 화석 연료, 원자력 에너지는 매장 자원 보유국이 패권국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패권국이었습니다. 이 공평성을 바라보면 상당히 불공평하죠. 반면에 핵융합 에너지는 핵융합 기술 보유국이 패권국이 됩니다.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패권국이 되는 거죠. 에너지 측면에서. 즉 기술 기반 에너지. 현재 에너지 패권 패러다임은 지역 기반 에너지에서 기술 기반 에너지로 변화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융합 에너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상 위에 태양을 가두고 싶어하고 만들고 싶어합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스타 에너지, 별의 에너지입니다. 별.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이 항성 안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아주 원활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내게 되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즉 지구상에 만들 인공태양은 이 별의 에너지를 모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태양을 지구 위에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일 텐데요. 태양에서는 높은 중력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높은 압력과 온도 유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원리로 우리가 사용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원자폭탄의 폭발력, 수소폭탄이겠죠. 그 다음에 고출력 레이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자기장과 전기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핵융합 연료 물질에다가 우리가 자기장과 전기장을 걸어주면 회전 운동을 하게 되고요.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핵융합 연료 물질을 높은 압력과 온도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핵융합로의 세 가지 조건 한번 알아볼까요? 커플을 많이 탄생시키려면 첫 번째, 남녀가 많이, 남성과 여성이 많이 모여 있어야겠죠. 두 번째, 서로 장시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간에 감정 교류가 있어야지 커플이 많이 탄생하겠죠. 이거를 핵융합 조건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많이 일으키려면 우선 이 원자, 연료, 이 원자들이 많이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밀도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이 원자들이 장시간 함께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원자들을 얼마나, 연료들을 얼마나 이 장치 안에 우리가 가둬놨는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둠 시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원자가, 핵융합 연료가 고온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온도라고 볼 수 있죠. 즉, 고온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물질이 꽝하게 부딪힐 수 있도록 높은 온도,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이 세 가지 조건, 밀도, 가둠 시간, 온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밀도, 온도, 가둠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플라즈마는 고온의 기체로서 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원자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플러스 극성을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이 전자, 이 전기적인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기장에 따라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 자기장에 따라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더 온도를 낮추면 얼음이 되죠. 꽉 짜있는 격자 구조. 여기다가 우리가 열을 가하면 물이 되고 조금 더 열을 가하면 기체 상태가 됩니다. 아직 이거는 중성 상태입니다. 극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욱더 많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원자핵과 전자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럼 서로 이제 극성을 띠게 되고 이 극성을 띠는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하게 됩니다. 이 플라즈마는 전기적인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전기장에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요. 자기장에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초고온 플라즈마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중성자의 열 에너지가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가 터빈 발전기를 돌려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핵융합의 역사를 바라보면 초창기에는 직선형 자기밀폐 구조에서 도너츠형 자기밀폐 구조로 왔습니다. 이 도넛 장치를 우리가 토카막이라고 부르죠. K-스타 장치도 토카막 장치입니다. 이 도너츠형 자기밀폐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플라즈마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게 됐고 플라즈마의 밀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됐고 플라즈마의 가둠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두 개의 핵융합 연구개발 장치는 모두 토카막형을 갖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온도는 어떻게 올릴 것이냐? 우리 토카막에서는 세 가지의 가열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중성 입자빔 주입 가열입니다. 중성 입자빔 주입 가열은 여러분들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것과 혹은 자동차들이 서로 충돌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고에너지 입자 충돌에 의한 가열이며 현재 토카막에서 가장 효과적인 가열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도 전류 가열입니다. 이 유도 전류 가열은 쉽게 생각하면 이 도선에다가 우리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 저항 물질에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 도선이 뜨거워지죠.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모든 토카막 장치에서는 시도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유지 시간이 20초 이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주파 가열 방식, 레디오 프리퀀시 히팅이라는 고주파 가열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레인지 방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자레인지에 음식물 넣으면 데워지죠? 데워지는 이유는 이 음식물이 갖고 있는 물 분자의 진동수에 맞춰서 전자레인지가 일정한 주파수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플라즈마가 회전하는 주파수에 맞춰서 고주파를 쏘아주면은 이 플라즈마가 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고주파 가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플라즈마를 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핵융합 연구 장치 K-스타. 여러분들께 우리 K-스타 장치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운데에 우리 핵융합 연구 장치 K-스타가 안착되어 있고 이 K-스타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는 약 10m, 10m, 10m 정도 됩니다. 주변에 저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박스들은 중성 입자빔 가열 장치입니다. K-스타는 중성 입자빔 가열 장치가 2개 가지고 있습니다. MBI-1, 그다음에 MBI-2. 그다음에 K-스타 장치 저 뒤쪽으로 바라보이는 쪽에 고주파 가열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쪽에 다른 부속 장치들은 플라즈마 진단 장치들입니다. 우리는 이 K-스타 핵융합 연구 개발 장치를 가지고 세계적인 기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됐던 장시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1억도 30초 운전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쁜 분홍색의 아름다운 분홍색의 플라즈마가 생성돼서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으로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저 가운데 중심부의 온도가 1억도를 넘습니다. 이 1억도가 넘는 온도를 성공적으로 30초 동안 유지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들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1억도씨 30초 운전하는 장면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와 같이 플라즈마의 생성과 운동이 30초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궁금합니다. 플라즈마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플라즈마를 고성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게 되면은 이 플라즈마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자주 그렇고요. 자꾸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 벗어나고자 하는 거를 우리는 액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우리가 외부에 주어지는 액션을 통해서 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유지해 주긴 하지만 계속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니 다시 추가적인 액션을 통해서 이 길을 만들어 줍니다. 이 길을 따라가도록. 하지만 우리가 플라즈마가 움직이는 걸 모두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가적인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앞으로 이 플라즈마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예측을 하게 되고 이 예측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 플라즈마의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목표는
이력도 30초가 아니라 이력도 50초, 이력도 300초까지 목표로 연구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K스타에 대해서 몇 가지 소문들, 사실적인 소문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문은 K스타가 명왕성보다 더 차갑다고요? 여러분들 명왕성의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230도 정도 됩니다. K스타에서 운전되고 있는 이 코일의 온도는 마이너스 268도C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데요. K스타에서는 일반적인 자석을 사용하지 않고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K스타의 초전도 자석은 약 5켈빈, 즉 영하 268도C의 냉각 상태로 운전하게 됩니다. K스타의 초전도 자석 온도는 명왕성보다 더 차갑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K스타가 태양보다 더 뜨겁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구에서 태양처럼 핵융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의 중심 온도인 1500만 도씨의 7배가량인 약 1억 도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은 강력한 중력으로 핵융합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지구상 위에서는 그런 강력한 중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인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K스타의 자기장이 지구의 자기장의 수만 배 맞습니다. K스타는 16개의 자기장을 만드는 코일이 있고요. 이 코일에 걸리는 자기장은 약 7.2 테슬라 정도 됩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지구 표면의 자기장은 0.5 가우스입니다. 가우스와 테슬라라는 단위가 나왔죠? 만 가우스가 1테슬라입니다. 즉 7.2 테슬라와 0.5 가우스는 엄청 큰 차이가 있죠? K스타에서는 지구 자기장보다 약 14만 배 정도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플라즈마를 더 많이 가둘 수 있고 오래 가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문. K스타 내부가 우주 한복판하고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K스타가 플라즈마 실험을 할 때 진공용기 내분, 이 K스타 장치의 내부는 약 10의 마이너스 8승 미리바 정도 됩니다. 거의 초진공 상태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도는 상공 1300km 궤도의 진공도인 이 10의 마이너스 10승토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 태양을 만드는 과정이 놀랍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직접 계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핵융합 플라즈마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보다 실험적인 연구가 더 앞서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우리는 플라즈마의 거동에 대해서, 플라즈마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론을 업그레이드 나가고 이거를 바탕으로 실험을 계획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1년에 플라즈마 실험 샷이 약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를 고성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플라즈마 데이터들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고성능 플라즈마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된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성능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현존하는 최신의 기술들,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다양한 다른 분야의 최신 기술들 도입하여 고성능 플라즈마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융합 에너지는 언제쯤 우리 옆에 오게 될까요? 언제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핵융합 에너지는 아직 기초 연구 단계입니다. 기초 연구 단계를 넘어서 실증 단계를 넘어서 상용화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는 우리 옆에 전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핵융합 에너지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 2050년 이후라면 핵융합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먼 미래이지만 이 기간을 좀 더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K스타가 갖는 아주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K스타 장치는 장시간 운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K스타가 지어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장치들은 장시간 운전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약 5초나 10초 정도의 플라즈마를 만들 뿐입니다. K스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우리는 300초를 목표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K스타가 갖고 있는 자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K스타는 초전도체 자석을 사용하고 있고 이 초전도체 자석을 통해 우리는 장시간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좋은 경쟁 상대인 중국의 이스트 장치,
또한 일본의 JT60SA 장치가 마찬가지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 앞으로 향후 20-30년은 아시아권에서 핵융합 연구를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탄소 배출도 없으면서 안전한 핵융합 기술이 꿈의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30년 뒤쯤에는 핵융합으로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핵융합 발전이 과연 언제부터 가능한지, 또 우리나라는 이 기술 순위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핵융합이 핵이라는 용어 때문에 언뜻 듣기에는 좀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융합이랑 핵분열이 어떤 게 다른가요? 네, 핵융합과 핵분열은 모두 이 원자핵의 반응을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핵은 합쳐질 때나 쪼개질 때 모두 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핵이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핵분열인데, 이 경우에는 원자력으로 상용화가 이미 돼서 우리 사회 에너지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핵이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핵융합은요, 태양이 에너지를 얻는 원리인데요. 이 획기적인 방식으로 꼽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원자핵을 합치는 이런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데, 지상에서 이런 조건을 달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획기적인 방식이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학자분들께서 이 상용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네, 먼저 장점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핵 분열도 마찬가지지만 핵융합 발전은 연료나 반응물에 탄소 화합물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우려가 없습니다. 핵융합의 원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인데요. 이것들이 지구상에 풍부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중수소는 바다에 많고요. 삼중수소는 바다에는 매우 적지만 이 땅에 풍부한 리튬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핵융합은 핵분열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분열 발전은 원료인 우라늄을 쪽에서 에너지를 얻는 건데요. 이 반응 후에 생성되는 물질이 여전히 불안정해서 계속해서 분열하면서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이 같은 방사성 폐기물은 생태계의 이 안전한 수준까지 안정화되려면 수백 년에서 수만 년까지도 걸립니다. 반면에 이번에 다루고 있는 핵융합의 경우는요, 이 반응 후에 나오는 물질이 고준위 방사성 물질보다 반감기가 짧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안정화 단계에 이르는 이 중저준위 방사성 물질이라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재생에너지보다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핵융합 발전 상용화 시 예상 에너지 가격을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거로 볼 때는 재생에너지보다는 많이 싸고, 거의 원자력 현재 고준위 방사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제외한 원자력 에너지에서 나온 가격보다는 조금 비싼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혹시 폭발할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네, 그 핵이라는 단어 때문에 핵융합을 어떤 폭발로도 연관을 짓기가 쉽습니다. 핵융합은 하지만 구조상 폭발은 어렵습니다. 이 핵융합 장치는 연료를 핵융합로가 아닌 별도의 저장 장치에서 계속 주입을 하는 형태라서 이 연료가 끊기게 되면은 핵융합 반응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면 연료를 끊으면 된다는 게 기술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꿈의 에너지라고 불릴만 한데요. 그럼 이 핵융합 기술로 전력을 생산하는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세계 각국은 2040년대에서 2050년대 핵융합 상용화를 목표로 경쟁적으로 또 협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7개 주요국이 참여하는 국제인공태양 이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터의 진공 용기나 열 차폐 장치, 삼중수소 저장 공급 장치 등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K스타에서 이터에 도입될 자기장을 이용한 핵융합로를 미리 시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국의 핵융합 성과를 바탕으로 이터가 203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고요. 완공 후에는 이 핵융합이 과연 대량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볼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 성과가 이 이터 연구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최 기자가 직접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가서 핵융합 장치를 보고 왔다고 했죠. 실제로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에 가서 직접 이 인공태양 안에도 들어가 봤었는데요.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장치인데 현재 K스타 내벽을 뜯어내고서 다른 소재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K스타의 내벽이 탄소 소재였는데요. 더 강력한 텅스텐으로 바꾸는 겁니다. 앞서 K스타는 2018년에 최초로 플라스마 불꽃을 1억 도까지 가열한 데 이어서 2021년에는 1억 도를 무려 30초까지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K스타를 24시간 넘게 지속해서 구동하려면 1억 도를 100초 이상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 기술 완성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1억 도의 300초 유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벽 고체를 통해서 올해에는 1억 도를 50초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차츰차츰 시간을 늘려서 2026년에는 300초 운전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 많은 나라들이 또 이 기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외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해외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미국 연구팀이 인공적으로 핵융합을 일으켜서 투입된 에너지의 1.5배 수준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국제 인공태양인 이터나 우리나라 인공태양 K스타처럼 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레이저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핵융합이 정말 우리 사회 에너지원이 되려면은 투입 에너지에 적어도 30배에서 40배 넘게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요. 이 처음으로 핵융합 상용화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the first time it has ever been done in a laboratory, anywhere in the world. Simply put, this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scientific feats of the 21st century. 네, 이터나 K스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기장 방식이 세계적으로 상용화하기에는 더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레이저 방식은 에너지 지속 생산이 어렵다거나 레이저 비용이 비싸다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성공해서 이런 핵융합의 상용화의 길을 연다면 그동안 핵융합 연구를 위해서 이 다방면으로 장비까지 개발해온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는 실용화에 조금 더 많이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걸 위해서 우리 정부도 또 핵융합을 위해서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핵융합 실증로를 미리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실증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전기 생산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목적을 가진 핵융합 첫 번째 발전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실증로 설계를 미리 완료해서 2035년에 이터가 에너지 생산에 성공하면 이 공사를 시작하고 2040년 말에는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2050년에 이런 핵융합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구체화한 실증로 관련 내용은 실증로의 기준과 목표인데요. 먼저 실증로를 통해서 핵융합 전기 생산의 실증뿐 아니라 경제성에 대한 예측도 해보겠다는 거고요. 또 실증로를 통해서 최대 전기 출력이 500메가와트 이상이 돼야 하고 또 원료인 삼중수소의 유효 자급률이 1 이상이어야 하고 안전성도 검증해야 하고 또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는 등의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이 같은 실증로를 통해서 계획대로라면 이터가 2035년쯤에 핵융합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즉시 이제 이 실증로 짓는 이런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K스타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만큼 실증로 설계도 잘 돼서 이 핵융합 상용화의 선두를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